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조선 3사에 1조 원대 벌금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우린 2억 7천만 시장을 가졌다. 우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떠나라. 하지만 90일 최후 통첩이 끝난 날 한국 측이 내놓은 단 한마디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4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단지가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단 3달 만에 30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 프라반토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청 선임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5년간 인도네시아 조선업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수라바야 항만의 사이렌이 오전 7시를 알렸습니다. 나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LNG 운반선의 선체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의 로고가 선명한 크레인이었어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비서 린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라반토 박사님, 해양투자청 장관이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정장 재킷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42살의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이 보였어요.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벌써 15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본 것은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했으며 이익을 챙겼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떠날 때가 되면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수디르만 위라나타였어요. 60대 초반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라파엘 준비됐나? 네, 장관님.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탐과 수라바야 두 곳의 조선소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용접 불빛이 아침 안개를 뚫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들이 정말 떠날 거라고 생각하나?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보고서를 넘겼어요. 2억 7천만 인구의 시장입니다. 세계 해상 운송로의 요충지고요. 바탐의 숙련 인력풀은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고용 인원, 생산 규모, 투자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발표하자. 장관이 나간 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야드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영원히 자신들의 것인 양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카르타 초등학교 역사 시간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를 35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자원을 가져갔지만 기술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어요. MIT 유학 시절도 기억났습니다. 보스턴의 한 조선소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어요. 미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었죠. 핵심 설계는 절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직원과 서구 관리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10배에 달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출신 국가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선노조위원장 아르만 수아르토였어요. 프라반토 박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르만은 ITS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기술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의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곧 바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자카르타 해양경제 포럼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조선업. 임금 70% 인상. 경영진 절반 현지화. 핵심 기술 이전. 90일 시한. 자동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치인들, 언론인들,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의 바다를 인도네시아의 손으로. 첫 문장이 나오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조선업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 조선소들은 현지 임금을 글로벌 7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들려왔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핵심 설계, 엔진 기술, LNG 저장 탱크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90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손해를 보는 쪽은 그들이에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린다가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박사님, 중국 상하이 조선지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요청한다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중국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물러나면 그들이 들어올 것이었어요. 내일 오후 2시로 잡아주세요. 그날 저녁 바탐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용접 불꽃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무리의 용접공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잠깐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힘든 작업이네요. 한 노동자가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임금은 만족하세요? 노동자가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해도 절반도 안 줘요. 하지만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싼 노동력을 원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연설이 이미 주요 뉴스가 되어 있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섰네. 한국 놈들 코가 높았는데 이제 좀 깎이겠군. 우리도 기술을 배워야 해. 언제까지 하청업체로 살 거야?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화물선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린다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현대중공업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철수 대표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박사님, 어제 발표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70% 임금 인상은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팔짱을 끼며 김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점진적 개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임금을 인상하고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어떻고요? 김 대표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니까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김 대표가 나간 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90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르만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조합원들이 들뜨고 있어요. 언제부터 임금이 오르는 거죠? 협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국 조선소에서 우리 간부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이 떠나면 자신들이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전원 재고용의 50% 임금 인상을 약속하더군요. 기술 이전은요?
완전히 해주겠다고 하네요.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이 완벽하게 짜여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중국 상하이 조선지주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리웨이밍 부사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진이었어요. 프라반토 박사님, 오늘 발표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우리가 모든 시설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은요? 현재 직원 전원 재고용, 임금 50% 인상, 그리고 점진적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5년 내에 모든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MIT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도교수와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가 그날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라파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협력이 필요하지. 하지만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것이 신뢰였을까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을 것이에요. 2억 7천만의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떠난다면 그때는 중국이 있었어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책상 위에 달력을 넘겼습니다. 90일. 3개월이었어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선업의 미래를 바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야간 교대조가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후 3일째 새벽 5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르만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한국 쪽에서 핵심 직원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바탐 조선소의 불빛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설계팀 절반이 어젯밤 비행기로 떠났어요. 엔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들이 진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침 7시 해양투자청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 수디르만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라파엘, 이게 뭐야? 한국 언론에서 우리를 무리한 요구라고 보도하고 있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인도네시아의 과도한 요구, 한국 조선업계 당혹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협상 전술이에요. 그런가?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장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협상용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후에 린다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중국 상해 조선지주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회장이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언제요? 내일 저녁입니다. 전용기로 온다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어요. 저녁에 바탐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아르만을 만났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사님,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준비요?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도 여러 개 들어왔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봅시다. 다음 날 저녁 중국 상해 조선지주 회장 장웨이펑이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련한 경영인이었어요. 눈빛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라반토 박사님, 오늘 협상이 어땠나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핵심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릅니다. 5년 내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차 협상이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사항을 추가했어요. 연구개발센터를 수라바야에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R&D 센터요? 네. 시험 선박도 현지에서 완전 설계해야 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R&D는 본사에서 통합 관리해야 해요. 아르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엔지니어들은 언제까지 단순 조립만 해야 하나요? 아르만의 말에 힘을 실었어요. 인도네시아도 설계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승호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설계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최소 15년은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15년?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협상이 끝난 후 혼자 호텔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정보기관 연락관으로부터였습니다. 중국 측 제안 관련 추가 정보 있음. 긴급 면담 필요. 1시간 후 시내 카페에서 연락관을 만났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의 말레이시아 조선소 인수 사례를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술 이전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설계지는 중국인으로 교체됐고 현지 직원들은 단순 작업만 담당하게 됐어요. 연락관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말레이시아 조선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간판은 중국어로 바뀌어 있었어요. 임금 인상도 2년만 유지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과급 형태로 바뀌면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나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도 비슷합니다. 초기 2, 3년은 약속을 지키지만 그 후부터는 중국식 경영으로 바뀌어요. 연락관이 떠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도 결국 한국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3차 협상 전날 밤 비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실제 조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부 보조금 확정 시 임금 조건 발효, 세제 면제 10년 보장, 항만 사용권 50년 장기 임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중국의 제안도 조건부였어요. 게다가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기술 이전은 약속했으니까요. 다음 날 3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내용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임금 인상 30%, 현지 경영진 비율 25%,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서를 밀어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사님, 이것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베트남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승호가 답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들이 베트남과 다른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김철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기업 기밀입니다. 답변 드릴 수 없어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3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는 게 뭔가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요. 박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중국 말씀이시군요. 중국만이 아닙니다. 허세를 부렸어요. 실제로는 중국 외에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떠난 기업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나간 뒤 아르만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 오만한 태도 봤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저도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이 전화했어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 측이 양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설 때가 됐군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4차 협상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였습니다. 한국 측이 요청한 것이었어요. 본사와 최종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2주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들어올 것이에요. 하지만 중국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인수할 의사를 밝힌 곳은 중국뿐이었어요. 4차 협상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협상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의 표정이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김철수가 서류도 꺼내지 않고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지난 2주 동안 본사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드디어 답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철수가 잠깐 멈춘 후 계속했어요.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배를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철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김철수가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나간 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정말 떠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르만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꺼내 장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시작합시다.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지 사흘째 수라바야 야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접 작업장 일부가 탔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전화로 보고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화재 당일 저녁 바탐 조선소 앞에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만이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플래카드들이 물결쳤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엔지니어다. 한국처럼 대우하라. 군중들의 함성이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위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 정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건물 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이 시위 사진으로 도배되었어요. K조선소의 5만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분노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NS는 더 격렬했어요. 해시태그 KSHIPYEARDSOUT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조선소 비판 영상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아르만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언론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제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걱정 마세요.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이 무서워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핵심 직원들의 본국 소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김포공항에서 짐을 든 한국인 기술자들이 출국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대답으로 일관했어요. 정보기관 연락관이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3사가 베트남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베트남 하이퐁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에요.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거였어요. 인건비도 더 싸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해 조선지주 장웨이펑 회장이 전용기로 자카르타에 도착했어요.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프라반토 박사님, 기회가 왔군요.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한국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장 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세한 인수 계획서였어요. 현 직원 전원 재고용, 임금 50% 인상, 5년 내 핵심 기술 완전 이전을 약속합니다. 내용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이 거부한 모든 조건을 중국이 받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의 세제 혜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체 자금으로도 충분해요.
회의가 끝난 후 호텔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비밀 보고서를 꺼냈어요. 정보기관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 패턴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니 우려스러운 점이 보였습니다. 초기 2년은 약속을 지켰지만 그 후부터는 조건들이 슬금슬금 바뀌었어요. 현지 직원들이 중국인으로 교체되고 임금 인상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위 2주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나오션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업장 운영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철수 언급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오후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언론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응을 집중 보도했어요. 한국 조선소, 인도네시아 떠날 수도, 철수 검토 공식화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일방적인 지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 중국이 정말 와줄까? 아르만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박사님,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과민 반응입니다. 협상 전술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주째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국 3사의 핵심 설비들이 하나둘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관 연락관이 비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이건 진짜 철수 준비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에 임시 저장고를 확보했다고 해요. 보고서에는 컨테이너 선적 일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의 핵심 부품, 정밀 용접 장비, LNG 저장 탱크 제작 설비. 모든 것이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야간 작업으로 해체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떠나는 거였어요. 시위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승리감 대신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와줄까? 임금을 정말 50% 올려줄까?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미디어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논조에서 우려를 표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경고했습니다. 조선업은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30년 축적된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4주째 마지막 협상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바탐 힐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측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이전처럼 협상 서류를 준비해 오지도 않았어요. 김철수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지난 3주 동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가 잠깐 멈춘 후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배를 건조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한국 협상단이 나간 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르만이 물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휴대폰을 꺼내 장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한국이 공식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군요. 우리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탐 조선소의 불빛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한국 조선 3사가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방적 요구와 현장 분위기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단계적 철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드디어 공식화된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를 거절했어요. 아직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장 회장이 다시 자카르타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대규모 기술팀을 대동했습니다. 20명의 엔지니어와 경영진이었어요. 박사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조선업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수 계획은 구체적이었어요. 3개월 내에 모든 시설을 인수하고 6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원 재고용합니다. 임금도 50% 인상하고요. 기술 이전은요? 5년 내에 모든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관대한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한국의 거만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일까요?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비밀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 사례들을 보니 패턴이 뚜렷했어요. 초기 2, 3년은 약속을 지키지만 그 후부터는 중국식 경영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4만 5천 명의 실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철수가 공식화된 지 한 달째, 마침내 중국과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서명식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장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중국 조선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식이 끝난 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밤 아르만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해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중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요?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어요. 지켜봐야겠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탐 조선소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더 나은 미래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라바야 야드의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 첫 번째 설비를 싣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의 핵심 부품들이 하나씩 분해되어 박스 안으로 사라져갔어요. 현대중공업 로고가 새겨진 황색 철판이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만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페이크가 아니에요. 진짜 가져가고 있어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노동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10년 넘게 다뤄온 설비들이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핵심 설비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양투자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라파엘, 이게 내가 말한 허세인가? 아직 완전한 철수는 아닙니다. 협상 카드일 수도 있어요. 설비를 가져가는 게 협상 카드라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어?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 날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인도네시아 사업장 운영 중단 및 단계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명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르만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노동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중국 측과 연락은 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 회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중국 측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이 급한 일로 베이징에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후퇴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 철수 발표 후 3일째부터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협력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용접봉 제조업체 PT 스틸텍이 첫 번째였습니다. 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어요. 다음 날에는 도장업체 PT 코팅 마스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밸브와 케이블, 안전장비 업체들이 연달아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2차 협력업체는 더 빨랐어요. 주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보고서를 받았어요. 실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주차 직접 고용 4,500명, 간접 고용 1만 2천명, 2주차 직접 고용 8,200명, 간접 고용 2만 8천명. 3주차 직접 고용 1만 1,000명, 간접 고용 4만 5천명.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바탐 조선소 근처 커피집 주인 우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매출이 80% 줄었어요. 조선소 직원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에요. 우디가 나간 뒤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노동자 숙소 관리인, 식당 운영자, 택시 기사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철수 이주 후 중국 장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베이징 본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어요. 언제까지 결정이 나나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요? 장 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에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정책 일관성? 제가 만든 정책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조선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였습니다. 외국계 선사들도 반응했어요. 머스크라인이 수라바야 발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CMA CGM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사무실로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미츠비시중 공업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 보류, 독일 티센크루프 동남아시아 투자처 재검토.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정치적 안정성 우려로 투자 보류.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을 내쫓은 것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게는 경고 신호가 된 거였습니다. 4주차 아르마니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조합원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요? 시위를 부추겨서 한국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까요. 아르만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중국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조합원 절반이 실업자가 됐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답변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5주차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PT 스틸텍의 대표 부디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사님, 저희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 조선소 주문이 전체 매출의 80%였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버틸 수가 없죠. 부디만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의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120명이 거리로 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박사님이 말한 인도네시아의 바다인가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변명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곧 더 나은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제요? 제 직원들은 내일 당장 밥을 먹어야 해요. 6주차 수라바야를 직접 방문했어요. 항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야간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LNG 운반선이 도크에 버려진 채로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항구 주변 상권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식당 절반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 이부사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예전엔 200명씩 왔는데 곧 회복될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오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달이면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식당을 나와서 항구를 걸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7주차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 상해 조선지주가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협력업체들, 숙련 인력,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한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건물과 실업자들 뿐이었어요. 해양투자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라파엘, 이게 내가 말한 허세인가? 아직 완전한 철수는 아닙니다. 협상 카드일 수도 있어요. 설비를 가져가는 게 협상 카드라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어?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 날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조선 3사가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장 운영 중단 및 단계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명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르마니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노동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중국 측과 연락은 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 회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중국 측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이 급한 일로 베이징에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후퇴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 철수 발표 후 3일째부터 도미노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1차 협력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용접봉 제조업체 PT 스틸텍이 첫 번째였어요. 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장업체 PT 코팅 마스터가 문을 닫았어요.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밸브와 케이블, 안전장비 업체들이 연달아 가동 중단을 발표했어요. 2차 협력업체는 더 빨랐습니다. 주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1주차 직접 고용 4,500명, 간접 고용 1만 2천명, 2주차 직접 고용 8,200명, 간접 고용 2만 8천명. 3주차 직접 고용 1만 1,000명, 간접 고용 4만 5천명.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바탐 조선소 근처 커피집 주인 우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매출이 80% 줄었어요. 조선소 직원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에요. 우디가 나간 뒤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노동자 숙소 관리인, 식당 운영자, 택시 기사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철수 2주 후 중국 장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베이징 본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어요. 언제까지 결정이 나나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요? 장 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에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정책 일관성? 제가 만든 정책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조선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였습니다. 외국계 선사들도 반응했어요. 머스크라인이 수라바야 발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CMA CGM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사무실로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미츠비시중 공업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 보류, 독일 티센크루프 동남아시아 투자처 재검토.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정치적 안정성 우려로 투자 보류.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을 내쫓은 것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게는 경고 신호가 된 거였습니다. 4주차 아르마니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조합원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요? 시위를 부추겨서 한국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까요.
아르만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중국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조합원 절반이 실업자가 됐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답변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5주차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PT 스틸텍의 대표 부디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사님, 저희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 조선소 주문이 전체 매출의 80%였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버틸 수가 없죠. 부디만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의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120명이 거리로 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박사님이 말한 인도네시아의 바다인가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변명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곧 더 나은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제요? 제 직원들은 내일 당장 밥을 먹어야 해요. 6주차 수라바야를 직접 방문했어요. 항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야간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LNG 운반선이 도크에 버려진 채로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항구 주변 상권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식당 절반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 이부사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예전엔 200명씩 왔는데 곧 회복될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오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달이면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식당을 나와서 항구를 걸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7주차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 상해 조선지주가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협력업체들, 숙련 인력,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한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건물과 실업자들 뿐이었어요. 해양투자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라파엘, 이게 내가 말한 허세인가? 아직 완전한 철수는 아닙니다. 협상 카드일 수도 있어요. 설비를 가져가는 게 협상 카드라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어?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 날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조선 3사가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장 운영 중단 및 단계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명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르만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노동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중국 측과 연락은 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 회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중국 측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이 급한 일로 베이징에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후퇴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 철수 발표 후 3일째부터 도미노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1차 협력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용접봉 제조업체 PT 스틸텍이 첫 번째였어요. 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장업체 PT 코팅 마스터가 문을 닫았어요.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밸브와 케이블, 안전장비 업체들이 연달아 가동 중단을 발표했어요. 2차 협력업체는 더 빨랐습니다. 주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1주차 직접 고용 4,500명, 간접 고용 1만 2천명, 2주차 직접 고용 8,200명, 간접 고용 2만 8천명. 3주차 직접 고용 1만 1,000명, 간접 고용 4만 5천명.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바탐 조선소 근처 커피집 주인 우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매출이 80% 줄었어요.
조선소 직원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에요. 우디가 나간 뒤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노동자 숙소 관리인, 식당 운영자, 택시 기사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철수 2주 후 중국 장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베이징 본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어요. 언제까지 결정이 나나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요? 장 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에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책 일관성? 제가 만든 정책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3주차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조선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였어요. 외국계 선사들도 반응했습니다. 머스크라인이 수라바야 발주 계약을 취소했어요. CMA CGM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미츠비시중 공업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 보류, 독일 티센크루프 동남아시아 투자처 재검토,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정치적 안정성 우려로 투자 보류.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을 내쫓은 것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게는 경고 신호가 된 거였습니다. 4주차 아르마니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조합원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요? 시위를 부추겨서 한국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까요. 아르만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중국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조합원 절반이 실업자가 됐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답변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5주차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PT 스틸텍의 대표 부디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사님, 저희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 조선소 주문이 전체 매출의 80%였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버틸 수가 없죠. 부디만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의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120명이 거리로 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박사님이 말한 인도네시아의 바다인가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변명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곧 더 나은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제요? 제 직원들은 내일 당장 밥을 먹어야 해요. 6주차 수라바야를 직접 방문했어요. 항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야간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LNG 운반선이 도크에 버려진 채로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항구 주변 상권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식당 절반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 이부사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예전엔 200명씩 왔는데 곧 회복될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오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달이면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식당을 나와서 항구를 걸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7주차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 상해 조선지주가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협력업체들, 숙련 인력,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한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건물과 실업자들 뿐이었어요. 해양투자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라파엘, 책임질 수 있겠나? 장관님, 4만 5천 명이 실업자가 됐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장관이 신문들을 탁자에 던졌어요. 모든 헤드라인이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붕괴의 주범, 성급한 민족주의의 대가 라파엘 프라반토의 실책. 변명하려 했어요. 중국이 다시 검토 중이에요. 곧 답이 올 거예요.
중국도 포기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8주차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아르마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한국 조선소에도 사과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르만의 기자회견 후 노동자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라, 돌아와 달라는 플래카드가 거리에 등장했어요. 해시태그 BRINGBACKKUREA 해시태그가 SNS에 퍼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의 추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왔어요. 수라바야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도크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미완성 선박들이 바다바람에 녹이 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이 분주하게 일하던 곳이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한 젊은 용접공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해요. 다른 일자리는 없고. 그 젊은이가 떠난 후 혼자 도크 끝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단순히 착취하는 외국 기업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보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 축적, 품질 관리 시스템, 안전 문화, 숙련 인력 양성, 협력업체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그 생태계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린 거였어요. 9주차 사무실로 해고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해양투자청에서 저를 책임자로 지목한 거였어요. 통지서를 받고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탐을 방문했어요. 빈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한때 희망의 상징이던 골리앗 크레인이 마치 거대한 무덤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하나를 남겼어요. 우리는 바다를 가졌지만 바다를 움직이는 신뢰는 잃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르만을 만났어요. 그도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사퇴했어요. 조합원들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저희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르만의 질문에 한참 후에 답했어요. 모든 걸 잘못 봤어요.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파트너였던 거죠. 그날 밤 수라바야 언덕 위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TV에서는 여전히 조선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조선소 사이렌이 멈춘 지 70일째, 수라바야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위로는 여전히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후 새벽 6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프라반토 박사님이시죠? 저는 수라바야 직업훈련원 원장 인드라 사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바탐 조선소 AS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 소규모 기술 교육을 재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이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팀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0명 정도의 소규모 R&D 셀을 유지하면서 현지 기술자 교육을 계속하고 싶다고 해요.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어요.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고 바탐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황량했어요. 하지만 작은 건물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인 기술자 3명과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7명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팀장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박사님이시군요. 김민수입니다. AS팀 팀장이에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나요? 기존 선박들의 유지보수와 소규모 연구개발입니다. 본사에서 최소 인원만 남기라고 했어요. 젊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아르만의 후배인 위자야였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한국 조선소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위자야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30%로 조정했어요. 기술 이전은 5년 단계별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영진 현지화도 10년 장기 계획으로 수정했어요. 누가 작성했나요? 조선소에서 일하던 젊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아르만 형님도 함께 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는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르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카르타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르만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박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어요. 협력 파트너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아르만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한국 측에 접촉해보고 싶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이전의 요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김민수 팀장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뢰부터 회복하자는 겁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아르만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받아줄까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 복귀를 위한 특별 혜택을요. 지금 와서?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해요. 장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다음 3개월 동안 새로운 법안을 준비했어요.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복귀 시 10년 법인 세면제, 무상부지 제공, 규제 샌드박스 적용, 항만 사용료 50% 감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 보장이었어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2개월이 걸렸어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굽혀야 하나? 떠난 건 그들 아닌가?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반대파를 설득했어요. 4만 5천 명의 실업자, 지역 경제 30% 축소, 세수 20% 감소.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한국 3사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협력 제안을 담았습니다. 2주 후에 답장이 왔어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신중한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김민수 팀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사님, 본사에서 소규모 재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AS팀을 50명 규모로 확대하고 교육센터를 다시 열겠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적이었어요. 아르만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노조를 결성해서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성숙함이 있었어요. 해양투자청 내부에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AS팀과 인도네시아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교육받는 공간이었어요. 직업학교 커리큘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편했습니다. 도크 안전 규정도 국제 표준으로 강화했어요. 6개월 후 작은 성과가 나타났어요. 공동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기술자 20명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조선소에 취업했습니다. 비록 해외였지만 기술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1년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소규모 연구개발팀 파견을 결정했어요. 10명 규모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수라바야의 한 모퉁이에서 다시 용접 불꽃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늦은 오후 바탐의 도크 끝에서 멈춰 선 선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결이 바뀌고 있었어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바다를 가졌지만 바다를 움직이는 신뢰는 잃었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챘습니다. 기술 이전은 협박으로 얻는 항목이 아니며 임금과 존중은 구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에서 자란다는 것을요. 다이어리에 한 줄을 남겼어요. 한국은 떠나며 원칙을 남겼다. 우리는 남아서 숙제를 받았다. 다음 해의 첫 아침 수라바야의 하늘에 짧은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기 점검을 마친 도크의 시험 사이렌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눌렀어요. 한국 조선소 인도네시아 법인의 옛 현장 소장.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 소장님, 라파엘 프라반토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렸어요. 오래간만이군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번엔 저희부터 신뢰를 증명하겠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항만에 남은 바람이 파도 위로 낮게 누웠어요. 아직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돌아올 수 있는 수로를 정비하는 일은 제 몫이었어요. 책상에서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도크가 아니라 신뢰의 설계도였어요. 첫 번째 설계는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도 현지 직원도 모두 파트너로 대하겠어요. 6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교육센터 재개를 공식 발표했어요. 30명 규모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르만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박사님, 드디어 젊은 용접공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엔 다릅니다. 대결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1년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삼성중공업이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설계팀과의 공동 작업이었어요. 하나오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단계적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년 후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어요. 인도네시아 한국조선업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기구였어요. 첫 회의에서 김철수 전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동남아시아 총괄로 돌아와 있었어요. 박사님, 많이 변하셨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현실적이고 협력적입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양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협력 방안이 발표되었어요. 10년 장기 로드맵이었습니다. 1에서 3년차 기술교육 확대 및 현지 인력 역량 강화 4에서 7년차 공동 R&D 프로젝트 및 시범 선박 건조 8에서 10년차 점진적 기술 이전 및 독립적 설계 능력 확보. 모든 단계에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3년 후에 어느 날 수라바야 도크에서 다시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새로 건조된 소형 화물선의 진수식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첫 번째 배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진수식에 참석한 아르만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우리가 해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젊은 기술자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진수식이 끝난 후 혼자 도크를 걸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국인 기술자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함께 도면을 보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언어의 벽은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민수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본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내년부터 중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인도네시아 팀이 주도하는 첫 번째 독립 설계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기술 협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조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새로운 한 줄을 썼어요. 신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5년 후 저는 수라바야 항만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도크에는 다시 골리앗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인도네시아라는 공동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LNG 운반선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설계와 인도네시아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아르만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는 한국 인도네시아 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번엔 천천히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크의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김 소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려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